수학이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이 행렬 그리고 이 행렬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나중에 2차 언급을 드리겠지만 선형 대수학 이제 리니어 알제브라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한 지금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인공지능의 토대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행렬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쉽게 비유를 이제 그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벌써 십몇 년이 지난 영화지만 이제 인공지능과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렸던 그 디스토피아적인 영화가 바로 매트릭스잖아요. 왜 매트릭스의 이름이 매트릭스냐? 인공지능을 다루는데 행렬이 영어로 매트릭스라서 그리고 그 행렬이 이제 인공지능의 개발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그 수학적인 그 지식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렬을 이제 이번에 이해를 하고 이제 혹시나 또 이 뒷부분에 또 행렬의 도움을 받을 부분이 우리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사실 제가 아주 깊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회귀 분석이라는 거를 좀 살짝 배워 볼 텐데 그 회귀 분석을 설명하는 데에도 행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내서 행렬에 대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자기가 행렬의 기초적인 부분은 좀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복습하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된다면 이제 행렬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수업 때 했던 그 포트폴리오의 평균과 분산을 이 행렬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행렬, 이제 영어로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이 행렬은 어떤 직사각형 형태, 그러니까 삼각형도 아니고 뭐 오각형도 아니고 어떤 네모난 형태로 숫자나 기호나 아니면 어떤 함수나 아니면 여러 가지 수학적인 표현을 담아 놓은 것을 우리가 행렬이라고 합니다. 영어 이름은 매트릭스라서 그 조금 연결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우리나라 이름은 아주 직관적이에요. 이 직사각형 형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과 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착안을 해서 행과 열을 합쳐서 행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행렬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그 요소들은 우리가 원소라고 부르고 있고 그 중에서 가로를 우리는 행 그리고 세로를 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행렬은 크기가 직사각형 형태다라고만 정해져 있지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어떤 크기든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주어진 행렬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차원이라고 이야기하고 행의 개수 그 다음에 열의 개수를 이어서 말하여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영어로는 m by n 어떤 3 by 2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3개의 행, 그러니까 3개의 가로줄, 2개의 세로줄이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 행렬이 있는데 2, 3, 4, 마이너스 1, 2, 0이라는 6가지 숫자를 직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가로줄 2개, 세로줄 3개로 모아놨기 때문에 이거를 행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렬을 표시할 때는 이런 직사각형 형태의 행렬을 표시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 교과서에서는 수학 책에서는 대문자 기호를 쓰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렬 안에 들어가는 원소를 표현할 때는 우리가 그에 대응을 하는 소문자로 표현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i, ij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는 몇 번째 가로줄 행, 몇 번째 세로줄 열 이거를 차례차례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A에 1,1 이렇게 적혀 있다면 이거는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 그래서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에 해당이 되는 숫자 2를 나타내는 부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A 3 아니지 A 2, 3 이런다면은 두 번째 행,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행, 그 다음에 세 번째 열, 그래서 하나, 둘, 세 번째.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만나는 요 숫자 0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본 것처럼 이 행렬 A는 행이 두 개, 가로줄이 두 개, 그 다음에 열이 세 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소의 수는 행과 열의 곱인 2 곱하기 3, 그래서 총 6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1,1은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 2, 그 다음에 1,2는 첫 번째 행의 두 번째 열, 그래서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각의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서 행과 열의 순서를 표현을 하면 그 위치를 표현을 할 수 있고 어떤 원소인지 지정을 할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제가 여기에 예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행렬은 직사각형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가 가질 수 있어요. 아주 세로로 길 수도 있고 가로로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특히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항상 똑같은 뭔가를 가지는 걸 항상 좋아하죠. 그래서 정사각 행렬이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바로 행과 열의 숫자가 같은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행과 열의 숫자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어떤 대각선이 생기게 된다. 마치 여러분들이 그 빙고를 할 때처럼 대각선을 하나를 최소한 그을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각선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말씀을 드릴지 안 드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정사각 행렬은 반드시 행과 열의 숫자가 똑같기 때문에 그 크기를 나타내는 차원이 2 곱하기 2, 2 by 2, 3 곱하기 3, 3 by 3, 4 by 4 이런 식으로 행과 열의 숫자가 같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굳이 우리가 차원을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을 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그냥 2차, 이거는 3차, 이거는 그냥 4차, 이렇게 차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영어로는 order. 그래서 몇 개의 행을 가지고 있겠느냐, 정사각 행렬의 정의상 몇 개의 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정해지면 반드시 그와 똑같은 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행렬 B는 2 by 2 행렬, 2 곱하기 2 행렬이죠. 왜냐하면 두 개의 행, 두 개의 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또 우리가 특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한 줄짜리 행이든 열이든 한 줄을 가지고 있는 행렬을 굉장히 재미있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애들은 벡터라고 이야기를 불러요. 그래서 행으로 예시를 먼저 보여드리자면, 자, 요 행렬 하나의 행, 세 개의 열을 가지고 있는 이 행렬은 지금 가로로 한 줄짜리죠. 그래서 이거는 벡터, 그리고 그 중에서도 행이 한 줄이기 때문에 행 벡터라고 부릅니다. 이런 또 그리고 또 없네. 미안. 그러면은 이번에는 거꾸로 아래로 쭉 길게 있는 거, 예를 들면 이거를 2, 3, 4 이렇게 썼다면 이거는
행은 하나, 둘, 셋이지만 열은 하나가 되겠죠.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열 벡터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이런 벡터들은 보통 표현을 할 때 좀 특이하게 소문자에 화살표를 얹어서 보통 표현을 하는 그런 약속이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벡터가 좌표를 표현하는데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는데 이제 x축, 이제 y축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3,2라는 숫자가 있다. 이거는 3,2라는 숫자죠. 이제 이거를 우리는 0,0에서부터 3,2로 가는 이제 그 직선을 그리면 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벡터라고 표현을 하고 이 벡터는 방향과 크기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표현을 할 때 0에서 3,2까지 갔기 때문에 행렬로서 3, 2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벡터는 보통 어느 원점에서 어느 곳으로 가는 방향성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화살표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하는 그런 그 관습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렬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학적인 표현을 정의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그 1, 2, 3, 4 이런 숫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숫자를 가지고 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비교하는 개념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1보다 2가 크다, 2보다 3이 크다, 이 개념들이 있어야 숫자들을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마찬가지로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발전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어떤 행렬과 또 다른 어떤 행렬이 언제 같느냐, 이 항등의 관계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행렬이 있을 때 그게 같다라고 요 등호를 쓸 수 있는 조건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개가 서로 다른 크기여서는 안 되겠죠. 예를 들면은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짜리가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 둘, 셋, 4개짜리가 있다. 근데 이거를 서로 같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색한 일이 발생을 할 겁니다. 따라서 이 두 개는 반드시 달라야 된다. 그러면은 두 행렬이 같으려면 차원, 그러니까 행렬의 크기, 행의 숫자와 열의 숫자가 서로 같아야 될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같은 숫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도 얘랑 얘, 얘랑 얘, 얘랑 얘 이렇게 각각 똑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서로 또 같아야 이거를 우리가 봤을 때 같다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행렬이 같기 위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항등을 이해하면 이제 기초적인 방정식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죠.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행렬, 이제 교과서에서 흔히 있는 걸 보면은 물이 번져서 지워졌다. 그래서 여기를 모르고 여기를 모른다. 근데 3, 2인 건 알고 있다. 근데 한편 다른 행렬이 있는데 7, 3, 2, 4가 있다. 그러면 이 두 행렬이 같다고 한다면 이 값과 이 값은 무엇이냐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치에 있는 이 미지의 숫자 x는 반드시 요 똑같은 위치에 있는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이기 때문에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에 있는 7과 같아야 될 것이다. 따라서 x는 7, 그 다음에 y는 두 번째 행, 두 번째 열에 있는데, 그러므로 두 번째 행,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에 있는 숫자 4와 똑같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x는 7, y는 4라는 결과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숫자를 가지고 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숫자를 어떻게 조작을 할 것이냐 라는 거죠. 이제 그거를 우리는 수학에서는 연산이라고 부르고, 대표적으로 우리는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 행동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행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똑같이 숫자처럼 덧셈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숫자처럼 뺄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곱셈, 나눗셈이 행렬은 조금 특이합니다. 곱셈은 두 가지의 곱셈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한글로 잘 번역했을 때 실수배. 근데 이제 저는 스칼라 곱이라는 말이 더 편하기 때문에 스칼라 곱으로 쓰겠습니다. 스칼라 곱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행렬 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행렬에 대해서 나눗셈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쉬운 덧셈과 뺄셈부터. 행렬의 덧셈은 우리가 생각하는 직관적인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행렬 A와 또 다른 행렬 B를 더해서 C라는 새로운 행렬이 생겼다라고 할 때 그 새로운 행렬 C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지금 이 C의 각각의 원소를 소문자 C라고 한다면 그 소문자 C는 A의 원소와 B의 원소를 그 자리에 있는 것끼리 각각 바로 더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리를 그대로 지켜주면서 그 위치에 있는 것끼리 차근차근 더해주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4, 9, 2, 1이라는 행렬이 있고 2, 0, 3, 7이라는 행렬이 있을 때 이 두 개를 합치면 먼저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에 있는 4와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에 있는 2,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 있는 것끼리 더해서 4와 2를 더해서 6이 된다. 그 다음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에 있는 9와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에 있는 0을 더해서 9 더하기 0은 9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바로 1,2 자리에 그대로 넣어준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첫 번째, 두 번째, 2,1 위치에 있는 2와 2,1 위치에 있는 3을 더해서 2 더하기 3을 해서 똑같이 그 자리인 5에 써준다. 마지막으로 하나 둘 4번 2,2에 있는 1과 2,2에 있는 7을 더해서 1 더하기 7은 8 해서 똑같이 2,2 자리에 써준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뺄셈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요. 뺄셈은 사실 덧셈을 부호를 바꾸어서 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도 각각의 대응하는 위치에 있는 똑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끼리 빼주면 된다. 자, 그러면 19에서 첫 번째 1,1에 있는 19에서 1,1에 있는 6을 빼면 19 빼기 6은 13. 그 다음에 1,2에 있는 3에서 1,2에 있는 8을 빼면 3에서 8을 빼니까 마이너스 5. 2,1에 있는 2에서 2,1에 있는 1을 빼면 1. 2,2에 있는 0에서 2,2에 있는 마이너스 3을 빼면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3. 이렇게 우리가 각각의 위치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면 뺄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스칼라 곱인데 스칼라 곱은 어떤 숫자를 행렬에 곱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숫자라는 것은 행렬의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값을 가지는 하나의 숫자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경우에 우리가 행렬 A에다가 K라는 숫자를 곱해줬다. 그리고 그게 B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새로 만들어진 B의 원소는 A의 각각의 원소를 K배한 것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를 곱하는 스칼라 곱은 그냥 행렬의 모든 원소를 그 숫자로 똑같이 곱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3, -1, 0, 5라는 하나의 행렬이 있을 때 여기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1,1에 3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3 해서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2. 마이너스 2 곱하기 0 해서 0. 마이너스 2 곱하기 5 해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각각의 위치를 배수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행렬에서 이 계산을 하기 힘들게 만드는 첫 번째 진입 장벽인데요. 바로 마지막 사친 연산이 행렬끼리의 곱셈입니다. 이제 이게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해가 안 됐을 수 있는데, 자, 행렬끼리의 곱은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A라는 하나의 행렬과 B라는 또 다른 행렬을 곱했을 때 C라는 새로운 행렬이 되었다. 자, 이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설명이 좀 긴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렬의 곱에는 모든 행렬을 아무렇게나 두 개나 뽑아서 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곱할 수 있는 행렬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두 가지 숫자를 정하진 않았지만 3 곱하기 2 행렬 하나 둘 셋 하나 둘 3 곱하기 2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2 곱하기 4 요 두 가지 행렬은 곱할 수 있습니다. 왜 곱할 수 있냐면 요 안쪽에 있는 2와 2가 일치를 할 때 이 경우에는 곱셈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행렬끼리 곱할 때는 첫 번째 오는 행렬의 열과 뒤에 오는 행렬의 행이 같아야지 곱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2 곱하기 4 행렬이 아니라 이게 3이라면 3 곱하기 2 행렬과 3 곱하기 4 행렬은 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서로의 숫자가 안쪽에 있는 것끼리 서로 일치해야 곱할 수 있다. 이제 그리고 그때의 결과는 요 바깥에 있는 숫자로 정해집니다. 즉 결과물은 반드시 3 곱하기 4 행렬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 개의 행, 4개의 열을 가지는 3 곱하기 4 행렬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원소들이 어떻게 정해지느냐? 자, 먼저 1,1 자리에 이제 요 1은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에 있죠. 이제 얘의 계산은 앞에 있는 행렬에서 첫 번째 행을 선택을 하는 걸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1,1이기 때문에 첫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그 열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뒤에 있는 행렬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행렬의 첫 번째 열로부터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비교해보면 지금 이 안의 숫자가 똑같기 때문에 반드시 얘랑 얘의 숫자, 얘가 얘와 몇 개냐, 얘가 얘와 몇 개냐, 두 개 서로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얘랑 얘를 곱하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곱해서 그 결과를 더해주면 그걸 여기다가 쓰는 겁니다. 자, 지금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순서대로 한번 예습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이 3 곱하기 2 행렬이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3 곱하기 2 행렬, 그리고 여기에는 2 곱하기 1 행렬이 있습니다. 이제 이 경우에는 곱을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이 32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얘는 이 결과가 되는 이 행렬에서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이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에 1, 3, 5, 9를 골라줍니다. 그래서 이 1, 3, 5, 9를 1과 5를 곱하고 3과 9를 곱해서 더하는 거죠. 그러면은 1과 5를 곱하고 3과 9를 곱해서 더하면 32가 되고, 이제 그래서 여기에 32를 써주게 됩니다. 이제 뒤에 지금 여러분들은 넘겨서 확인을 하세요. 지금 넘어가면은 또 헷갈리니까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제가 써놨을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원소인 요 82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결과 행렬에서 두 번째 줄 행, 두 번째 행, 첫 번째 열이기 때문에 두 번째 행, 첫 번째 열의 조합으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2, 8, 5, 9의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5 더하기 8 곱하기 9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82가 나오게 됩니다. 자, 세 번째 20은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하나, 둘, 세 번째 행, 첫 번째 열이기 때문에 세 번째 행, 첫 번째 열의 조합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 0, 5, 9의 조합이다. 그러면 4 곱하기 5 더하기 0 곱하기 9 이렇게 계산하면 20이 된다. 그래서 32, 82, 20이라는 이제 숫자가 정해진다. 32, 82, 20 이렇게 정해진다 라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행렬 곱이 사람이 이제 숙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근데 차근차근 이해를 하시면 어떻게 곱해지는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숫자를 다룰 때는 계산을 빠르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어요. 이제 바로 뭐가 있냐면 결합 법칙, 분배 법칙, 뭐 그 다음에 뭐였지? 하나 이름을 까먹었는데 교환 법칙, 이런 법칙들이 있습니다. 사칙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행렬에 대해서도 그러한 법칙들을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일부는 가능하다라는 결과를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결합 법칙이 가능합니다. 이 결합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개의 숫자를 곱하거나 더할 때 그 순서를 바꾸어도 되느냐?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걸 먼저 해도 뒤에 있는 걸 먼저 해도 결과가 똑같느냐라는 걸 이야기할 때 우리가 결합 법칙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렬에서도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직관적으로 이해하자면 행렬의 덧셈은 실질적으로 각각의 원소를 서로 더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숫자의 덧셈과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행렬의 곱도 놀랍게도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인데 A, B, C라는 세 개의 행렬을 곱한다라고 했을 때 그 중에 A, B를 먼저 곱하고 나중에 C를 곱하나 A를 냅두고 뒤에 있는 B, C를 먼저 곱하고 그거를 다시 A와 곱하나 결과가 똑같습니다. 자, A, B, C라는 이런 행렬들이 있을 때 A와 B를 먼저 더하고 C를 더한다면 3, 6 해서 9, 1, 2 해서 3, 0, 3 해서 3, 2, 4 해서 6이 나옵니다. 여기에 C를 더하면 9, 2, 11, 3, 0, 3, 3, 1, 4, 6, 3, 9 해서 결과가 11, 3, 4, 9 이런 순서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거꾸로 하면은 즉 B와 C를 먼저 더하면 6, 2, 8, 2, 0, 2, 3, 1, 4, 4, 3, 7 이 숫자가 먼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거와 이거를 A와 다시 이거를 더하면 3, 8, 11, 1, 2, 3, 0, 4, 4, 2, 7, 9 해서 11, 3, 4, 9가 나오는데 이 행렬은 위에서 계산한 방법과 동일한 결과다. 그래서 절대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이 되겠습니다. 곱셈도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조금 복잡한데 A와 B를 먼저 곱하면
3163을 곱해서 36, 18, 2, 1, 3, 3 해서 21 해서 앞에 21이 있고 그 다음에 3, 1, 2, 4 해서 3, 2, 6, 1, 4, 4 해서 6 더하기 4 해서 10 그래서 두 번째 여기에 10이 있고 그 다음에 0, 2, 6, 3 해서 0, 6, 0, 2, 3, 6 해서 6 여기 6이 있고 그 다음에 0, 2, 2, 4 해서 0, 2, 0, 2, 4, 8 해서 8 자 여기 8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다시 C를 곱하면 12, 10, 2, 1 해서 42, 10 해서 52 그 다음에 21, 10, 0, 3 21, 0, 0, 13, 30 해서 30 그 다음에 6, 8, 2, 1 6, 2, 12 더하기 8, 1은 8 해서 12 더하기 8은 20 그 다음에 6, 8, 0, 3 해서 6, 0은 0, 8, 3, 24 해서 24 이렇게 52, 30, 20, 24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약간 제가 힘들기 때문에 생략을 하자면 A를 냅두고 BC를 먼저 곱하면 1, 4, 6, 10, 12가 되는데 이제 여기에 다시 A를 곱해도 3, 1 이제 좀 내가 어려워지는데 3, 4, 12 42 더하기 1, 10 해서 52 3, 6, 18, 12 하면은 30 0, 2, 14 그러면 20 해서 20 0, 2, 6, 12 하면은 0, 0, 0, 6, 0, 24 해서 24 위에랑 똑같은 결과가 된다. 그래서 이 결합법칙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훨씬 더 편리하게 계산을 할 수 있겠다. 단 주의할 점 이것은 결합법칙이기 때문에 A, B를 먼저 곱하고 C를 곱하는 거랑 A를 냅두고 B, C를 곱한 다음에 그 앞에 A를 곱하는 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B, C를 곱한 데다가 뒤에다가 A를 곱하면 이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합법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자, 이거를 주의하셔서 봐야 돼요. 자, 교환 바로 그걸 설명하는 게 교환 법칙입니다. 앞에 걸 먼저 계산해도 되고 뒤에 걸 먼저 계산해도 되는데 앞과 뒤를 위치를 바꾸는 거는 이제 곤란할 수 있다. 이제 덧셈은 상관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덧셈은 우리가 숫자와 거의 동일한 연산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곱셈은 안 된다.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덧셈은 A가 있고 거기에 B를 더하는 것이나 B가 있고 A를 더하는 것이나 동일하게 나올 거다. 그러니까 3에 6을 더하나 6에 3을 더하나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곱셈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행렬끼리 곱할 때는 앞에 있는 행렬에서는 행, 뒤에 있는 행렬에서는 열을 선택한다라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뒤바뀌면 얘 열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얘 행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자면 곱셈을 실제로 해보면 A에 B를 곱하면 21, 10, 6, 8이 나오지만 B에 A를 곱하면 18, 19, 11로 전혀 다른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순서를 뒤집으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분배 법칙이에요. 분배 법칙은 숫자를 대상으로 할 때도 덧셈과 곱셈을 섞어서 할 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A에다가 B, C를 더한 것을 곱하는 것은 A와 B를 곱하고 A와 C를 곱한 다음에 그 각각을 더하는 거랑 똑같다. 이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또한 그게 덧셈이 앞에 있고 곱셈이 뒤에 있어도 똑같이 상관없어요. A와 B를 먼저 더하고 거기에 C를 곱하는 것은 A와 C를 곱하고 거기에 B와 C를 곱한 것을 더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상 행렬에서 교환 법칙, 순서를 바꾸는 부분만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법칙들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예시가 있는데 이제 B와 C를 먼저 더하면 이제 요 숫자가 돼요. 6, 2, 8, 2, 0, 2, 3, 1, 4, 4, 3, 7. 이제 여기에 3, 1, 0, 2 요 A를 곱하면 3, 8, 24 더하기 4 하면 28. 3, 1, 3, 2, 6 더하기 7 하면 13. 0, 8, 0, 2, 4, 8. 0, 2, 0, 2, 7, 14 해서 28, 13, 8, 14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근데 이거를 각각 따로따로 곱해도 A와 B를 먼저 곱하면 3, 1, 6, 3 해서 3, 6, 9 더하기 3 하면은 3, 6, 18 더하기 1, 3, 3 해서 21. 이제 뭐 마찬가지로 4개를 쭉 채우면은 요게 A와 B를 곱한 거, 이제 요거는 A와 C를 곱한 거. 이거를 더해도 28, 13, 8, 14가 나와서 위랑 똑같이 나오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똑같이 안 나온다라는 것은 자기가 행렬에 곱을 할 때 실수를 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그냥 숫자를 다룰 때는 우리가 덧셈이 있고 뺄셈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곱셈이 있고 나눗셈이 있어요. 근데 덧셈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숫자 중에 하나는 바로 숫자 0입니다. 왜냐하면 덧셈 어떤 숫자에다가 그 자기 자신 그 0을 더해도 반드시 그 자기 자신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0의 개념이 중요해지게 되죠. 그런데 이 행렬에 대해서도 그러면 0과 같은 개념이 있느냐? 있다. 바로 그거를 0행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0행렬은 다 비어있다 해서 null 매트릭스 아니면 zero 매트릭스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모든 숫자가 0인 행렬을 우리는 0행렬이라고 부르고, 보통 요 0이기 때문에 요 0에다가 이제 짝대기를 그어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이 0행렬은 덧셈에 대해서 중요한 기준이 되죠. 어떤 행렬에 0행렬을 더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된다. 그리고 0행렬에 어떤 행렬을 더해도 그 행렬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항등원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한편 곱셈에서도 어떤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어떤 숫자든지 간에 0을 곱하면 반드시 0이 된다 라는 성질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행렬에 대해서도 어떤 행렬과 이 0행렬을 곱하면 반드시 또 다른 0행렬이 됩니다. 단 이때 주의할 점은 뭐냐? 크기는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행렬의 곱에서는 이 결과 행렬의 크기가 이 두 행렬의 앞의 숫자와 뒤의 숫자로 정해지기 때문에 크기는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숫자가 0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은 동일하게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사칙 연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게 바로 1이죠. 왜 그러냐면 어떤 숫자에다가 1을 곱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 즉 0이 덧셈에 대한 자기 자신이 되는 항등원이라면 곱셈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되는 항등원은 숫자 1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행렬에서도 숫자 1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느냐? 바로 이 항등행렬입니다. 이 항등행렬은 정사각 행렬인데 그 중에서 대각선만 숫자가 있는 행렬입니다. 자, 무슨 빙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게 바로 항등행렬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나머지 부분은 모두 0이고 요 대각선에 위치한 1,1, 2,2, 3,3 이 위치에 된 것만 1의 값을 가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항등행렬이 되겠습니다. 이 항등행렬은 곱셈에 대해서 우리 마치 숫자 1의 역할처럼 자기 자신이 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행렬이 1, 2, 3, 2, 0, 3 이런 두 줄, 세 줄이니까 2 곱하기 3행렬이 있다. 이제 여기에 요 0행렬을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A에다가 0행렬이 아니라 항등행렬을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1, 2, 3, 1, 0, 0 곱하면 1 곱하기 1 해서 1이 나오고
나머지 뒷부분은 2 곱하기 0 해서 0, 3 곱하기 0 해서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1이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줄, 그 다음에 요 두 번째를 보자면 이제 요 1, 2, 3 곱하기 0, 1, 0. 그러면은 1 곱하기 0은 0, 2 곱하기 1은 2, 3 곱하기 0은 0 해서 2만 살아남아서 다시 2가 됩니다. 세 번째 여기 3은 1, 2, 3, 0, 0, 1인데 앞에 두 개가 0이기 때문에 0 곱하기 0, 3 곱하기 1만 살아남아서 3이 됩니다. 자, 요 2, 0, 3에 1, 0, 0을 곱하면 첫 번째 2만 1이 붙어서 살아남고 0 곱하기 0, 3 곱하기 0 해서 사라지고 2만 남게 됩니다. 2, 0, 3, 0, 1, 0을 하면 2 곱하기 0, 0 곱하기 1, 3 곱하기 0 해서 0이 되고 요거 곱하기 요거를 하면 2 곱하기 0, 0 곱하기 0, 3 곱하기 1 해서 3만 살아남게 되죠. 그 결과 1, 2, 3, 203이 되는데 이 숫자는 바로 처음에 자기 자신이더라. 그래서 이 항등 행렬에 곱하면 반드시 자기 자신이 된다. 자, 이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할 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숫자에서 생각하는 당연한 것들이 행렬에서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수 2 곱하기 어떤 수 x를 했더니 0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x는 0이다 라고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0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둘 중 하나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행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2 곱하기 어떤 수를 했을 때 이게 4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2 곱하기 x는 2 곱하기 2 그러면 이제 2와 2는 서로 약분되고 x는 2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것 또한 행렬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예시를 들자면 이런 단례를 들 수 있어요. A도 0이 아니고 B도 전혀 0 행렬이 아닌데 이 두 개를 곱하면 놀랍게도 0이 됩니다. 2, 4, 마이너스 2, 1 하면 2,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4, 더하기 4, 1 하면은 4 해서 마이너스 4 더하기 4 하면 0. 2, 4, 8, 4, 2, 마이너스 8 해서 0. 1, 마이너스 2, 2 해서 마이너스 2 더하기 2 하면 0. 1, 4, 4,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해서 4 빼기 4 해서 0. 이렇게 0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행렬이 곱해서 0이 됐다라고 해서 A나 B 중에는 0행렬이 있을 거다라고 자신을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 경우도 우리가 예시로 들 수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C, D, E 이렇게 세 가지 이제 그 행렬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D와 E는 완전히 다른 행렬이에요. D는 1, 1, 1, 2 2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3, 2 완전히 다른 행렬입니다. 그런데 C에 D를 곱해도 5, 8, 15, 24가 나옵니다. 이건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근데 C에 E를 곱해도 똑같이 5, 8, 15, 24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과를 봤을 때 C에다가 D를 곱한 거나 C에다가 E를 곱한 게 똑같다고? 그러면 D랑 E가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수업 중에 한번 나왔던 전치 행렬 트랜스포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렬에 대해서 열과 행을 서로 바꾼 거. 그래서 행이 열이 되고 열이 행이 됩니다. 자,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A의 트랜스포즈 된 것을 A의 전치를 B라고 할 때 그 B의 원소는 행 I, 열 J가 거꾸로 A의 열 I, 행 J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과 열이 뒤바뀌어 있다. 자, 그러면 1, 3, 5, 2, 4, 6일 때 수학적으로는 복잡해 보이지만 그림으로 생각하면은 쉽습니다. 그냥 이거 자체를 옆으로 세우면 되겠구나. 단 주의할 게
이게 첫 번째죠. 135. 그래서 이거를 135를 첫 번째 아래 세로줄로 세우고 첫 번째 가로줄 246을 두 번째 가로줄 246을 두 번째 세로줄로 세우면 그게 전치 행렬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전치 행렬에 대해서 흔히 수학을 하시는 분들이 선생님들이 재밌다라고 하는 성질들이 뭐냐면 전치를 다시 전치하면 원래 자신이 된다. 이거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한번 행을 열로 바꿨는데 다시 그 열을 한 번 더 행으로 바꾸면 자기 자신의 원래 행이 될 거니까. 다음 두 번째, 일종의 분배 법칙 비슷한 형태가 나옵니다. 덧셈에 대해서 먼저 하고 그거를 전치하면 그거는 각각을 전치하고 더하는 거랑 똑같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고를 때리게 되는데 곱셈을 전치를 하면 전치를 한 것들끼리 곱한 거랑 똑같은데 이때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뒤집힙니다.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곱해진다라고 하면 그것을 트랜스포즈 전치를 하면 거꾸로 A4, A3, A2, A1을 각각 전치를 하고 곱한 거랑 똑같게 된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생각해보면 그렇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행열의 곱에서는 행과 열이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이렇게 정해진다고 했어요. 앞에 있는 행, 뒤에 있는 열. 근데 전치는 행과 열을 바꿨기 때문에 열과 행의 역할이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에 열, 뒤에 있는 거에 행이 갖다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려면은 순서가 뒤집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요 전치를 하면은 서로 안에 있는 곱셈이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 자, 이거는 예시인데 간단히 살펴보자면 A, B에 대해서 먼저 더해서 그거를 전치하면 6일이 1로 오고 16일이 이렇게 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또 다르게 계산하는 방법은 요 24190을 먼저 전치해서 4190 이렇게 쓰고 2071을 2071 이렇게 쓴 다음에 더해도 이거랑 똑같은 결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곱셈을 할 때는 주의해야 되는 것이 먼저 곱셈을 하면은 15, 1, 18, 0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전치하면 아래로 15, 1, 18, 0 이렇게 되었죠. 근데 이게 결과가 이렇게 나오려면 B를 먼저 전치해서 2071 이렇게 쓰고 A를 전치해서 4190 쓴 다음에 이거를 서로 행렬에 곱을 해주면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뒤집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렬에 대해서는 곱셈은 있지만 나눗셈은 없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나눗셈은 곱셈에 딸려있는 녀석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숫자에 대해서 3 나누기 4라는 것은 3 곱하기 4분의 1 해서 4분의 3이 됩니다. 이때 4를 4분의 1로 바꾼 걸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그 역을 한글로는 역을 구했다. 역수를 구했다라고 하죠. 이제 인버스를 구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눗셈은 결국 곱셈으로 바꾸되 단지 그 대상을 역수로 바꾸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행렬에 대해서도 나눗셈이 없지만 역이 되는 숫자에 해당되는 역수에 해당되는 것을 찾으면 실질적으로 나눗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개념을 우리는 역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숫자에 대해서 역수가 존재하듯이 행렬에 대해서도 역행렬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역수의 성질이 뭐냐? 4와 4분의 1이 서로 역의 관계인 이유는 4 곱하기 4분의 1이 1이라는 숫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1은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3의 역수가 3분의 1인 이유는 3 곱하기 3분의 1이 1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역행렬을 구하는 것은 어떤 행렬과 그
곱했을 때 그게 항등원인 항등행렬이 되면 그것을 역행렬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역수가 존재하지만 행렬에 대해서는 역행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만 희망적인 것은 뭐냐면 만약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만 있다. 그러니까 4의 역수가 4분의 1 하나뿐인 것처럼 행렬에 대해서도 어떤 행렬이든 그 행렬의 역행렬은 반드시 그 하나뿐이다 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역행렬을 이해해 보기 위해서 A라는 이 3, 1, 0, 2라는 행렬이 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B라는 이 행렬을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A와 B를 곱하면 3, 1, 3분의 1, 0 해서 3 곱하기 3분의 1, 1, 0, 0 해서 1이 됩니다. 3, 1, 마이너스 1, 6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하면은 3 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1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하면은 0이 됩니다. 0이 3분의 1, 0 0 곱하기 3분의 1, 0 2 곱하기 0, 0 그래서 여기는 0 0 마이너스 6분의 1, 0 2 곱하기 2분의 1 해서 1 그래서 1, 0, 0, 1이라는 항등 행렬이 나왔다. 그렇다면은 반드시 얘가 B가 유일한 A의 역행렬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B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너는 A의 역행렬이구나. 그리고 거꾸로의 관계도 성립을 하죠. A가 B의 역행렬이다. 자, 이 역행렬은 이런 또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4를 역수를 취하면 4분의 1이 되지만 4분의 1에 다시 역수를 취하면 4가 되는 것처럼 역행렬의 역행렬은 원래 자신이 된다. 그 다음에 전치랑 똑같게 곱의 역행렬은 곱을 먼저 한 다음에 역행렬을 구하면 순서를 뒤집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치행렬끼리는 정치행렬과 역행렬을 구하는 것은 서로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치행렬을 먼저 구한 다음에 역행렬을 구하나 역행렬을 구한 다음에 전치를 하나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자, 이거는 예시를 생략을 하고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경우를 따져볼 텐데 바로 2 곱하기 2 행렬에 대해서는 역행렬의 공식이 존재합니다. 먼저 역행렬이 어떤 행렬 2 곱하기 2 행렬이 A, B, C, D의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이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AD-BC가 0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역행렬은 반드시 숫자 AD-BC분의 1 곱하기 A는 첫 번째 있는 A는 반대쪽 A로 가고 D는 요 뒤로 오고 그래서 이거 서로 대각선끼리는 위치를 바꾸고 요 B와 C는 마이너스 부호를 취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D-B-C A가 된다. 근데 물론 여기에 스칼라 숫자 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AD-BC분의 D AD-BC분의 마이너스 B AD-BC분의 마이너스 C AD-BC분의 A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원리를 이용을 해서 역행렬을 구해보자면 3, 1, 0, 2라는 행렬이 있을 때 AD-BC는 3 곱하기 2 마이너스 1 곱하기 0 해서 6이기 때문에 0이 아니므로 역행렬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때의 역행렬은 요 6을 6분의 1 곱하기 3은 아래로 가고 2는 위로 오고 2, 3으로 서로 위치를 바꾸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은 그대로 0 그래서 계산해보면 3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0, 2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거를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3, 1, 0, 2 이것과 3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0 2분의 1 이제 이거를 곱해보면 3분의 1 1 3 마이너스 6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1 더하기 2분의 1 2분의 1 서로 0 0 3분의 1 0 2 0 0 0 마이너스 6분의 1 0 2 2분의 1 1 해서 1 0 0 1이라는 항등 행렬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본 이 역행렬까지 뭔지 알고 있으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들, 선형 방정식을 푸는데 행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방정식을 우리는 땡1 1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계수들이 있고 x1, x2, x3, 에서 xn까지 모르는 숫자가 있다. 그리고 그 방정식이 n개가 있으면 모르는 미지수 n개, 방정식 n개 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열심히 숫자를 뒤집고 곱하고 뭐 자시고 하다 보면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행렬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렇게 나타냅니다. 계수들끼리 모아놓으면 그리고 x의 벡터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행렬의 곱의 원리상 요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 그래서 요 첫 번째 줄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거는 B1이 돼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줄은 요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 세 번째 줄은 요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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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각각의 줄에 지금 있는 방정식을 그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게 어떤 값이 돼야 되느냐까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행렬로 표현하는 순간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새로운 개념이 되는데 바로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은 x1, x2, xn까지의 숫자의 값을 알아낸다라는 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행렬로 표현을 했을 때 x1, x2, x3, xn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 숫자 개수를 없애주기만 하면 이거를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이 개수의 역행렬을 곱할 수 있다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형 방정식을 푸는 것은 개수의 행렬을 역행렬을 찾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명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이거를 어떤 개수로 된 행렬을 A라고 한다면 A 곱하기 X 벡터는 B 벡터라고 쓸 수가 있고 여기에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A의 역행렬을 앞에다 곱하면 양변에 곱하면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정의상 결합법칙에 의해서 얘랑 얘를 합치면 얘는 반드시 항등 행렬이 되고 여기에 x를 곱한 거는 a의 역행렬 곱하기 b 벡터다. 근데 항등 행렬의 정의상 항등 행렬에 무언가를 곱하면 반드시 그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이것은 x 벡터가 a의 역행렬 곱하기 이제 b 벡터가 된다라는 뜻이 되어서 x 값을 이것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 개수들의 행렬의 역행렬을 찾을 수만 있다면 선형 방정식 문제를 푼 거랑 동일하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행렬이 실제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방정식의 선형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쓰이게 됩니다. 자, 이건 그 예시인데 이제 아주 기초적인 경제학 문제예요. 두 경쟁 상품이 있고 가격이 P1, P2라고 주어져 있다. 근데 P1에 대한 그 첫 번째 상품에 대한 수요는 첫 번째 상품의 가격이 늘어날수록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빼기 숫자로 돼 있고 경쟁 상품이 비싸지면
이 상품을 더 살 거니까 경쟁 상품의 가격은 플러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첫 번째 상품에 대한 수요가 돼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생산, 공급은 가격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생산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플러스 값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를 해야 된다 해서 방정식 하나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품에 대해서도 두 번째 상품의 수요가 이 부분인데 두 번째 상품의 수요는 그 자기의 가격이 떨어져야 올라간다. 근데 경쟁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이거를 못 사기 때문에 이거를 살 거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두 번째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공급은 두 번째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더 많이 생산을 할 거다. 그래서 플러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두 개의 미지수가 존재하는 선형 방정식이죠. 이제 이거를 P1, P2를 가지고 정리하면 이제 넘기고 하면은 5P1 빼기 첫 번째 방정식은 5P1 빼기 P2는 12. 두 번째 방정식은 마이너스 P1 더하기 3P2는 16.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행렬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개수만 따서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3.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3. P1, P2. 그러면은 5 곱하기 P1 빼기 P2. 그래서 이게 똑같이 되고 마이너스 P1, 3, P2. 또 두 번째가 똑같이 되죠. 그래서 행렬로 나타낼 수 있고 그 결과가 12, 16이다. 그러면은 이 P1과 P2의 값을 알아내는 것은 이 개수의 행렬에 역행렬이 존재하느냐라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고 요 2 곱하기 2 행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5, 3, 15 AD 마이너스 BC 이거를 계산해 보면 5, 3, 15 빼기 1 14이므로 반드시 역행렬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역행렬은 14분의 1 곱하기 서로 순서를 바꿔서 5는 아래로 3은 위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은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은 1 요게 역행렬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와 12, 16을 곱하면 7분의 26, 7분의 46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P1과 P2의 값을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즉 모든 선형 방정식은 행렬을 통해서 풀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오늘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